수다가 있는 오후의 무대 이야기. 반짝거리는 조명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시작합니다. 송하의 플레이걸.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예, 지금 네. 굉장히 멋진 목소리가 그쵸.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셨을 텐데 오늘 참여하신 분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시작을 할까요? 네,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손님을 모셨어요. 저희가 원래는 연극 뮤지컬 파켓인데 조금 확장을 해서 공연까지도 저희가 어떻게 포함을 할 수 있는 공연 파켓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연극 뮤지컬계 쪽이 아니라 오페라계의 또 예술 감독님을 한 분 모셨는데요. 네. 네. 저희는 원칙이 네. 자기소개는 자기가 하기입니다. 그러죠. 네. 예, 오페라 연출가 장수동입니다. 예. 현재 그 서울 오페라 앙상블이라고 한 20년 된 예. 민간단체를 책임맡고 있고요. 예. 바깥에서는 그 우리나라 오페라의 활성화를 위해서 예. 소극장 오페라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네. 한국 소극장 오페라 연합회라고 한 13, 4단체가 전국적으로 있는데요. 거기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예. 뭐 원래 오페라. 연극도 하셨잖아요. 저 20대에 온전히 다 연극에 바쳤습니다. 예. 예, 뭐 길에 포스터 붙이기 시작했고요. 그렇죠. 라면 먹고 하면서 예, 그때 기억이 뭐 오대서 선생님, 손진택 선생님, 야. 네 그런 분들 또 민속학자인 심우성 선생님. 심우성 선생님. 예, 제가 공간 사랑이라고요 가까운 데 있잖아요. 예. 거기서 제가 알바도 하고 군대 가기 전에도 갔다 오고 예. 군대 가서 일하고 예. 그러다가 오연명 선생님을 만났어요. 85년도쯤에. 예. 근데 제가 한 무슨 뮤지컬을 하나 했는데 철부지이라는 거를 철부지도 예. 그거를 보셨어요 우연히. 그래서 너 좀 올라와서 좀 도와주지 않겠나. 그래서 네. 국립극장에서 저를 부른다는 감격스러워서 뛰어올라갔었죠. 그러면서 이제 오페라에 대한 인연을 맺었고 그러면서 이제 음악 공부들 더 뒤늦게 하는 그런 케이스가 됐던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네. 예, 그러면 애초에는 연극으로 예. 목화를 직접 같이 만들기도 했다고. 목화 전에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오사단이라고 있었어요. 오사단. 그 요즘 저 활동 많이 하는 박영규 선배. 예. 예, 네. 그런 분들이 그때 연극 열심히 하실 때인데. 예.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현역에 계시는 분들이 그때 하면서 주로 그 오 선생님 저 문화에 있는 그런 뭐랄까 연극인들 중심으로 했었던 그런 단체이죠. 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또 미추도 만드셨어요? 미추는 미자에다 추자잖아요. 예. 그 김영옥 선생이 제호를 만들어주셨죠. 그 당시 지금 명동예술극장 관장을 하시는 구장 선생님, 그분이 인전 여러 가지 그런 기획적을 하셨고 손진택 선배가 인전 총괄해서 맡는 게 미추인데요. 제가 이제 막내이기 때문에. 네. 뭐 구장 선생님 부르면 가고 손진택 선생님 그러고 왜냐면 그 전에 극단 민혜라고 있었습니다. 네, 민혜. 예, 허규 선생님이 계셨죠. 예. 그분 밑에서 하다 보니까 다 저희한테 선배시니까 저는 뭐 그냥 까라면 늘 깠습니다. 예. 네네. 그러니까 살아있는 연극의 역사를 듣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판타스틱스가 철부지들이라는 이름으로 네네, 그때 예. 공연이 된 거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 철부지들 초연을 하신 거예요? 초연은 아닐 거예요. 아마 그 전에도 있었고 예. 대학 오페라에서도 죄송합니다. 대학 연극에서도 했었고 예. 그랬었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데 이렇게 그야말로 이제 프로의 세계에 네. 나와서 한 게 처음이잖아요. 철부지들. 그 전에 한 게 이제 헤로드 핀터의 홈커밍이라고 있습니다. 얼마 전 그 노벨 문학상 받은 그 핀터를 너무 좋아해서 네. 핀터의 홈커밍 귀향이라는 작품으로 제가 데뷔를 했었고요. 데뷔를 하시고 그러면서 저한테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종로 상가 판돌이 출신입니다. 예. 이게 뭐 아시잖아요. 종로 상가에는 판돌이요? 판돌이가 뭐냐면 디스크 자켓하고는 네. 근사한 말이고 이렇게 이렇게 사연도 읽어주고 하는 항상 건데, 음악 다방이라고 예, 음악 다방이라고 해서 그런 거기서 이제 예, 네, 맞습니다. LP 판으로 영화에서나 보는 장면. 그러니까 통행 금지가 있을 때니까. 그러면 네. 이제 그래서, 송아 씨 같은 여자분이 네, 막 오빠를 기다리다가 막 이렇게 쪽지도 보내고 그런- 선물도 네, 보내고 그렇습니다. 그랬던. 그런 것도 하면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클래식 음악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클래식 음악 다방들이 이제 그때 필하모니아라고 명동 지금
사보이 호텔 앞에 있었어요. 예. 지금 다 거기가 다 의상점이 됐지만 예. 그런 데 가서 정말 저는 전율을 했었죠. 브람스도 알게 되고 모차르트도 알게 되고 네.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예, 음악을 그래서 음악에 대한 갈증과 저 그때 어렸을 때는 제가 어떻게 기회가 있으면 작곡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뭐 주변에 둘러보면 이게 참 말하기도 어렵고 아버님이 시골학과 선생님이셨는데 예. 이거 돈 들어간다는 말씀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냥 그 교회 그 성가대 예. 지휘자 선생님한테 몰래 배웠는데 예. 아 이게 언젠간 나한테 이런 음악적인 자양분이 쓰여질 것이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본의 아니게 오페라 연출자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소개만 들으셔도 얼마나 열정을 갖고 우리 한국 오페라를 사랑하고 계신지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네. 이분이 왜 여기 오게 되셨는지는 본격적으로 조금 이따 얘기를 하고. 그쵸. 그쵸? 오신 이유가 있어요. 예, 그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먼저 우리 늘 하듯이 그쵸. 예, 공연 소개부터. 네. 예. 금주의 연극 소개. 네, 제가 먼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작품이죠? 저는 멀로 엄마라는 연극을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이건 뭐 근데 장사 잘 되고 있는 작품이잖아요. 우리 그런가요? 그러지 않기로 했잖아. 장사가 그래도 되도록이면 안 되는 작품을 하기로 해놓고 좋은 또 공연을 소개해주면 좋습니다. 좋으니까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청탁을 받았는지 얘기하세요. 청탁을 받은 사람은 없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또 좋아하는 배우님 누군지 기래연 알겠어요. 기래연 선배. 좋은 배우죠. 선생님이 예, 네. 네, 나오시고 또 문사마 연출님이세요. 네. 이게 먼로 엄마라는 이야기가 정말로 자기가 마릴린 먼로 되기 뭐 이런 내용으로 거기 이미테이션 가수 뭐 이런 얘기를 다룬 내용이라고 해요. 창작극이고요. 예. 3인 3색 공연을 해서 그 전에 하드보일드 멜랑콜리아라는 공연을 했었고 네. 지금 하는 게 멀로 엄마라는 작품이고 네. 그리고 세 번째 작품으로 졸업 작품이라는 공연이 올라가요. 네. CJ에서 이렇게 했나 봐요. 뭐 예. 젊은 연출 뭐 크리에이티브 마인즈 연극으로 해가지고 예. 뽑아서 하는 것 같은데 멀로 엄마는 2월 8일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네요. 일요일까지 2월 8일까지 공연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졸업작품이라는 공연은 이게 끝나고 2월 13일부터 3월 1일까지 뿌티첼 시어터에서 두 공연 다 뿌티첼 시어터에서 네,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메데아라고 하는 작품인데 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그리스 비극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리스 비극의 냄새를 느낄 수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부조리극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신체극 같기도 하고 하면서도 굉장히 코믹한 그런 작품이에요. 청탁 받으신 건가요? 청탁을 받지는 않았고요. 예, 제가 공격 굉장히 한번 좋아하는 해봤어요. 저한테도 예. 공격을 맨날 하시니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연출인데 네. 근데 이 연출하고 같이 작품하고 싶진 않아요. 왜요? 너무 좀 어려워 사실은 처음 보기에는. 약간 근데 실험극적인 예, 근데 굉장히 하여튼 연출님이 누구신데요? 재미는 있어요. 이수인 연출이라고요. 네. 옛날에 고독이 몸부림칠 때라고 하는 영화를 네. 감독을 했다가 쫄딱 망한 그런 분이 계십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그렇죠. 얼핏 나는 것 같네요. 이분이 원래는 극단 한강 그 대표도 했고 노동자를 싣고 가는 9대의 버스라고 하는 노동 연극을 주류 연극계에 탁 던져넣어서 아주 신선한 충격을 줬던 그런 네. 분인데 요즘 사실 노동자를 싣고 가는 그 9대 버스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그때 있었던 그때 에피소드가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서 그쵸. 또 해야 될 것 같아. 그만큼 시간만 변했고 사건은 그대로인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시간은 분명히 많이 흘러가고 흘렀는데 있는데. 그렇게 퇴보한 거죠. 그때로. 그쵸. 그게 80년대 후반에 만들어진 그런 작품이었는데 그 이후로 성취한 민주화의 열매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굉장히 답답합니다. 아무튼 그분이 이 메디아를 갖다 이렇게 독특하게 만들어냈는데요. 네. 청운예술극장 네. 옛날에 글로브 극장이라고 불렀던 곳인데 2월 3일부터 시작해서 11일까지 딱 2주. 네, 2월 11일까지. 2주도 아니네. 열흘 딱 하네. 진짜. 이분이 이렇게 짧게만 하더라.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데. 네. 하여튼 메디아 딱 생각하면 굉장히 만연체의 대사 생각나잖아요. 그런 대사는 없어요. 다 해체돼가지고 정말 독특하게 거의 또 뽕짝과 같은 리듬으로 이렇게
보여주실 테니까 네. 한번 기대해 줘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춘희, 송홍진, 신한진, 뭐 김누리 뭐 이런 분들이 나오십니다. 때앗들의 봄날의 작품입니다. 네. 오늘은 또 우리 김현 대표님이 안 계셔서 두 가지의 예. 공연을 네, 소개를 해드렸네요. 그리고 오늘 장수동 혹시 뭐 준비하신 연출님이 예. 거 있나요? 소개할 작품이 있으시다면서요? 글쎄요, 뭐 오늘 제가 하는 작품을 소개하려고 이 자리에 오지는 않았는데 네. 네. 기왕 말씀하자고 그러셨으니까 네. 제가 그 단체 책임자고 있는 서울 오페라 앙상블에서 네. 네. 2월 14, 15 양일간 오페라는 길게 못합니다. 돈이 많이 들어서. 그런데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네. 창작 오페라를 3개 초연합니다. 창작 오페라예요? 예. 그래서 제목은 네. 운영이라고 하는 건데. 운영. 의미가 운영전? 예, 맞습니다. 운영전을 가지고 뭐 고대 소설 운영전에다가 네. 그 안견의 그림 목요도원들을 입혀서 야. 조선시대 궁녀 이야기를 지금 뭐랄까요 서촌 달빛 아래서 그래서 네. 거기서 한번 하는 그래서 좀 품격 품격 오페라 뭐 이런 걸 한번 해보는데요. 참 관객도 관심 없네요 너무. 저는 이 운영전을 굉장히 네. 좋아하거든요. 네. 운영전은 잘 못 들어가게 막고 막 그러지, 막는다고 얘기해야 되나? 뭐라고 얘기해야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운영궁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운영. 이 운영이 이제 그 고대 소설이죠. 그렇죠. 우리나라의 네. 고대 소설 중에서 유일한 네. 비극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은 대부분들이 맞습니다. 대부분 작품들이 다 권성징악 또 모든 결론이 뭐 네. 춘향전이나 뭐 심청전 같은 건 해피엔딩 끝나는데 이건 사랑이 이 깨져요. 사랑에 대한 그 성취를 못해. 남녀 상렬 제사를 그린 예. 아주 대표적인 우리 고대 소설입니다. 근데 사랑이 성취를 못하잖아요. 이승에서는 성취 못하고 예, 저승에 그래서 가서 저승에서 이루어지는 한다는 건데. 것인데, 근데 이 운영전은 진짜 나는 이걸 처음 봤을 때부터 뮤지컬로 하면 진짜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오페라로 네. 만드셨네 먼저. 여러 가지 그 공연계에서 이런 거에 대한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럼요. 네, 그래서 뭐 창극으로도 표현했었고 했는데 이번에 네. 종합적인 작품으로 해서 현대 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 오페라하고 네. 고대 소설에 만나는 그런 앙상블을 보이는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페라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안 가지신다고 얘기했는데 네, 네. 사실 저도 네. 솔직하게 얘기하면 너무 창피한 이야기지만 오케스트라는 그래도 봤는데 오페라를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배우가 이 지경이니까 뭐.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게 야, 멋지다. 오페라가 뭐 네. 대단한 게 아니고요. 네.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 전 그렇게 그리고 생각해요. 가격도 너무 비싸다는. 요번에 아주 네. 정말 착한 가격입니다. 착한 얼마예요? 가격에. 10만 원부터 3만 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뮤지컬 네. 10만 원부터 3만 원까지요. 네. 그래서 정말 왜냐하면 착한 가격이네요. 네. 이게 근데 3만 원은 저기 해오름극장에 보이지도 않아요. 저기 2층까지 3만 원짜리 있어요. 어, 2층도? 네, 그래서 마침 하는 첫날이 발렌타인데이더라고요. 오. 그래서 이게 맞다. 예, 발렌타인데이 딱이야, 예, 이건. 그날의 조선시대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예, 근데 그래서 진짜 진한 사랑 얘기인데. 예, 그거 정말 뭐 영원한 사랑 얘기. 그 로미오 줄리엣에서 마지막 같이 죽잖아요. 그럼요. 여기서 같이 죽는데 예. 그는 소설 공간의 일이고 예. 저희들은 그 죽음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네. 지금 당대 그렇게 풀었습니다. 그래서 오페라가 조금 뭐랄까 보컬은 쉽고 오케스트라 사운드 굉장히 현대적이고 무대는 뭐 아시겠지만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이 굉장히 사운드가 참 어렵거든요. 우리 이거 하죠. 다다음 그냥 주에 그럴까요? 한번 소개는 해야 될 것 같아. 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예. 근데 사실 저는 이틀밖에 안 하는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소개는 하자는 거죠. 보고 와서 우리가 그렇죠. 현장 음도 들려드리고 그렇죠. 음악 같은 것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있으면 들려드리고. 근데 저는 제 오페라 하면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네. 나비 부인을 봤던 기억이 나는데 네, 네. 그때 김청자 선생님이 그 나비 부인이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전혀 몰입이 안 되는 거죠. 그 뭐 제가 안 얻어도 다 안 될 정도로 그렇죠. 크신 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분이 나와서 그 나비 부인이라면은 16, 17, 뭐 이때부터 연기를 했어요. 15살로 돼 있죠. 네. 네. 그때부터 연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는 표가 생겨서 가서 봤어요. 고등학교 1학년 셋이 예. 우리가 나름대로 문화적인 여러 가지 그 좀 향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오페라극장 갔군요. 구에서 세종문화회관에 간 거죠. 네, 네. 그런데 3층인가 4층인가 맨 뒷자리야. 네. 아무도 없어 사람이. 그랬어요 거기는. 근데 우리는 이제 순진하게 앞으로 가서 앉을 수도 있는데 네. 우리는 그 자리에만 앉아야 되는 줄 알고 그 자리에 딱 앉아서 처음에 잘 보이지도 않는 무대를 놓고 보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진짜 웃겼단 말이에요. 네. 주인공이 나오는데 아줌마가 뚱뚱한 아줌마가 자기가 나비분이라고 노래를 부르고 막 이러는데 난감한 거야. 근데 음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음악이 너무 좋고 네. 뭐 이야기가 또 나 어느 정도 아는 이야기니까. 네.
좀 아는 이야기를 봐야 돼. 그럼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아는 이야기 그러니까 슬그머니 빠져들기 시작했는데 30분 지나서는 우리 셋이 전부 다 졸았어요? 그 난간에 3층 맨 앞에. 3층 맨 앞 난간에 이렇게 다 네. 매달려서 그걸 계속 보고 있는 거야. 근데 몰입이 무대가 돼서. 너무 아름답고 네. 그때 당시로는 굉장히 오페라 아니면 그런 스펙타클한 무대를 연극에서는 솔직히 돈 없어서 잘 상상도 못했잖아요. 못하죠. 잘 못했는데 그 스펙타클한 무대에 국립오페라단이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네. 거기에 그 멋진 음악들이 정말 그 가슴을 파헤쳐서 나중에는 그분이 이제 죽는 장면에서 네, 마지막에 자결하는. 네. 네.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오페라 운영도 봤어요. 마지막에 이제 스스로 하죠. 그렇게 네. 주문하는데 우리식으로 하죠. 여기서는 근데 우리식으로. 푸치니 음악이 주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많이 한 작품 중에 하나가 바로 베르디 오페라고 그렇죠. 푸치니 오페라인데 오페라고. 나비 부인 그러면 아무래도 여성 취향적이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또 작곡자 자신이 또 여성을 잘 그렸던 사람인데 그럼요. 여성의 심리. 그럼요. 근데 그분은 푸치니는 작품 속에 꼭 두 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쪼쪼상 같은 여자. 또 그렇지 않고 저 스즈키라고 하는 또 그냥 어머니 같은 어머니 여자. 같은 여자. 그러니까 투란도트에서 똑같아요. 아, 거기도 리우라고 아주 자기 목숨 버린 사람. 그렇죠. 아주 그 뭐랄까 얼음장 같은 그런 투란도트도 있고. 미미가 나오고 무제따가 나오는 라보엠도 똑같아요. 두 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끊임없이 여자를 그렸던 사람입니다. 재밌다. 그래서 푸치니가 살아남고 또 이 사람이 죽기 전에 곧 영화가 도래할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할 정도로 네. 시대를 잘 읽었고 그다음에 시대를 앞서가는 게 아니라 한 발짝 앞서간 아주 한 그런- 발짝만. 예, 그래서 굉장히 대중적인 그래서. 그리고 장사를 잘했던 사람 중에 하나죠. 그래서 어쨌든 그 나비 부인에 대한 기억이 너무 좋아서 그 이후에 오페라를 갖다 조금씩 이제 보게 됐는데 그 음악도 찾아 듣게 되고 알면 알수록 빠져들 수 있는 그런 예술 장르가 아니었나. 그 우리가 흔히 고급 문화라고 오페라 그러는데요. 그쵸. 아무튼 우리 사회에서는 뭐 고급 문화가 따로 있습니까? 고급 문화가 대중화되고 대중 문화가 고급화되는 그런 언저리에 와 있는데 그렇죠. 늘 뭐 뮤지컬 따로 있고 오페라 따로 있고 그쵸. 참 이게 답답하죠. 그래서 장수동 선생님 연출을 보면은요. 네. 이게 오페라일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것들이 많아요. 굉장히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오페라라는 것은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집단이에요. 그래서 뭘 바꾸고 비틀면 못 견뎌요. 그러니까 무슨 나비 부인하면 항상 배가 예. 저쪽에 있어야 되고 무슨 뭐 프로시네마 아치에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네. 우리 장년출님은 완전히 무슨 현대극처럼 만들기도 하고 그러시기 때문에 연극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연극에서가 아니고요. 시대적인 조류가 그렇죠. 그 200년 된 음악은 음악대로 갖고 고유성이 있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보여지는 예, 거였어서. 그러니까 지금 뭐 나비부인 기왕 네. 나오셨으니까 나비부인 푸치니가 썼지만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 브랜드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투란도트도 푸치니가 썼죠. 네. 지금은 투란도트는 중국 중국의 브랜드죠. 브랜드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잘 기억하면 우리가 네. 어떻게 가야지. 왜냐하면 오페라 갖고 있는 참 소중한 게 뭐냐면 음악적인 소통이 모든 사람도 같이 할 수 있죠. 미국 사람, 그렇죠. 프랑스 사람, 러시아 사람, 아프리카 사람. 그러니까 그런 좋은 장르를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여기에 우리나라 사람 노래 잘해요. 그건 뭐 전 세계가 인정합니다. 그럼요. 네. 뭐 유럽에 있는 극장마다 우리 가수 없는 극장 어디 있습니까? 아쉬운 게 그분들이 다 들어올 수 없으니까 와서 뭐 잡이 있겠어요? 뭐. 아니 뭐 정명훈 씨 연봉을 조금 이렇게 헐면 글쎄 데리고 말이에요. 올 수 있을 텐데 그렇잖아요. 한 사람한테 막 20몇 억씩 이렇게 주지 말고 정명 감독님 말씀 기억 나왔으니까 저는 뭐 얼마 전에 같이 야외 오페라 그 라보엠을 제가 한국 연출자로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지적이 많이 나왔는데 일단 공공기관을 너무 뭐랄까 사적으로 이렇게 접근한 것이 가장 큰 문제 같아요. 자기 아들이 하는 오케스트라에 뭐 악기 빌려주고 그건 그건 뭐 아주 단원들도 가서 재능 기부하라 그러고 지역적으로 보고요. 뭐냐면 그 정 감독의 그러니까 그 비서, 총괄하는 비서가 공적 기관인 서울시향의 조직보다 더 큰 일을 한다면, 예. 그러니까 거기서 모든 스케줄 조정 이게 바뀐다면 이게 문제죠. 왜냐하면 그럼요. 거기는 퍼블릭, 그러니까 공공장이거든요. 심지어는 티켓을 다 팔아놓은 그런 행사까지도 일정을 옮기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잖아요. 아마 비엔나 국립극장에서 네. 그 요청을 받았는데 그 앞에 작품을 했고 네. 그 학교 그 극장하고 지휘자 문제가 생겼는데 그걸 제가 받았어요. 근데 그거 받으면서 그거 왜 받아? 글쎄 그거는 그 이쪽 통영 어떤 국제음악제는 뭐 거기에 못 미친다고 생각하는 그 거예요? 예술가의 에스프리의 문제죠. 양심의 그러니까요. 문제죠. 그러니까 그건 뭐 제가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하여튼 저는 그런 그냥 것들이 일개 지금 비평가지만 예. 방송에서 3만 원짜리가 있고 뭐 20만 원짜리가 있어도 3만 원짜리 그 없애고 20만 원짜리 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럼요. 먼저 들어온 것이 있으면 그 약속이 먼저지.
그게 돌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인- 이번에 네. 그 저기 정 감독 얘기가 많이 지금 회자되고 있는데 네. 차제에 그런 것들을 좀 다 한번 털어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박원순 시장이 그 세종문화 옆에 정부청사 지금 그 옆에 있는 공간에다가 콘서트를 짓겠다고 했는데 정 감독이 없는 콘서트는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는 얘기하기 좀 어렵거든요. 이상하게 얽혔어요. 그래서 이게 한 나라의 그 저기 정말 그 서울 말하자면 메트로폴 시민을 위한 곳인데 네. 이렇게 되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조금 걸러지는 시간이 이번 차제에 저는 뭐 국립오페라단 일 때문에 왔습니다만 네. 좀 이게 돼서 예, 이게 같이 좀 얘기를 해봐야죠. 예, 음악계뿐만 아니라 이것이 좀 공론화돼서 네. 우리가 무슨 뭐 정 감독 뭐 개인적 폄하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네. 저희가 작년부터 물론 그 전에도 많이 있어 왔긴 하지만 이게 이제 수면 위로 좀 드러나기 시작한 게 예술계가 지금 많은 위기에 좀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위기를 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코너의 오페라계나- 제목이 굳이 네. 잡자면 예술계의 위기 그쵸. 어디서부터 해결하나 뭐 이런 겁니다. 그쵸.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지금 여기까지 왔나? 가장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는 데가 보니까 네. 오페라계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연극계였는데 네. 서울 연극제가 네. 세상에 35년이나 되는 이 서울 연극제가 그렇죠. 일개 대관 심사에서 잘리는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리고 며칠 전에 또 영화계에서 또 부산 영화제 위원장님이 근데 그거는 이제 뭐 네. 아직까지는 뭐 부산시에서는 뭐 해명도 하고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네. 그 이제 발을 좀 뺐잖아요. 그 보도 자료니 이런 거에는 전부 다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용관 예. 집행위원장을 그렇죠. 자르려고 했었죠. 그렇죠. 가장 그 예술 행정의 주무처가 네. 문화체육관광부라 생각합니다. 예. 문화예술에 특히. 그럼요. 그런데 거기가 본의 아니게 최근 이번 정부 들어서 반문화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반문화 행정. 예.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저 현업에 있는 사람이나 주무관들이라든지 네. 전문성을 어느 정도 갖춘 사람들의 의견이 개진되는 것이 아니라 네. 일방적으로 내려오니까 네. 저는 이번에 그 저 국립오페라 사태도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문화관광부가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부가 당했다. 예. 그 무슨 말이냐면 일개 그 말하자면 뭐 친소 관계가 뭐 있을 수 있죠. 그리고 한혜지 씨가 뭐 젊은 사람이다 자, 이런 거 그럼 아닌데 우리 차근차근 얘기를 해보죠. 왜냐면 우리 다들 예. 모르시는 분들이 장 감독님이 많아요. 지금 막 가슴에 많이 쌓여 있는 게 왜냐하면 26일이었죠 지난 26일에 아침 8시 반에 성악가들이 1월 26일 예 1월 26일에 성악가들이 세상에 예술의 전당 앞에서 시위를 했어요. 아마 아침 8시 거의 반에 했어요. 초유의 일이죠. 우리가 성악가들이. 우리 성악한 사람들이 몸이 아끼다 보니까 예. 굉장히 몸을 아끼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그날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그 우리가 이런 거죠. 세상 살 때 처음에 우리가 저 예. 세월호 참사도 보세요. 처음에 그렇죠. 하다가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뭐냐면 말도 안 돼 그랬어요. 처음엔 그랬죠. 말도 안 돼. 40대 초반에 소프라노가 된다고 그래서 그 전에 어떤 일이 40대 초반에 된다고. 소프라노가 이 일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립 오페라단의 단장이 된다는 소문이 들려왔군요. 언제? 그럼요. 11월 달 정도? 그래서 믿지 작년? 않았던 11월 거고. 말쯤인데 그 당시에는 그 정상적인 그 루트를 통해서 네. 그 이용조 우리 저 한혜종 음악원장 하셨던 원장님하고 작곡가시죠 하고 그 경희대학교에 있는 그 저 오페라도 하고 뮤지컬도 하는 김학민 교수 두 사람이 최종적으로 이제 상신했죠. 이 두 분은 저도 알아요. 저도 예. 안다는 것은 네네. 많은 그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그분이 인정을 하고 그 계신다는 과거에 거. 어떻게 네, 그럴 수 행동을 있습니다. 해왔고 네네. 물론 거기에 대해서 뭐 선호가 갈릴 수는 있지만 뭐 호불호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물론이죠. 최소한 굉장히 열심히 이 바닥에서 일을 해오신 분이다라는 건 알고 있는 두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김학민 선생은 학교 문제도 있고 해서 제가 저 자진 사퇴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러면 이영전 선생님이 이용조 선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셈인데 예. 물론 이제 그게 국립극단을 어떤 자리를 국립 오페라단의 예술 감독인데 사실 예술 감독이 그 단장이죠. 자리는 어떤 자리인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저 오페라 정책이라는 것이 네. 그 오페라가 지금 말하자면 국립 오페라단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것이 한국 오페라 문화 정책의 전부라 보셔도 다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문화광고 산하 단체 중에 하나인데 네. 거기가 지금 뭐 예산 타령하자는 게 아니라 거의 그 국고 네. 그 다음에
대기업들한테 받는 협찬금 또 후원들이 하는 거 해서 거의 한 120억에서 130억 정도를 쓰는 거예요. 그게 아마 외국에서도 그렇게 쓰는 오페라단이 생각보다 별로 많지 없죠. 않습니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거기는 뭐냐면 한국 오페라 70년 역사에 심장이네, 심장. 상징이어야 되거든요. 네. 거기다 또 오페라단이 생긴 지 63년이니까 벌써 50년 넘었는데 50년에 그 국립오페라단 단장이라는 자리는 단장하고 예술감독 겸하게 돼 있는데 네. 한국 오페라의 네. 거울이고 얼굴이에요. 네.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지 결코 뭐 개인적인 거를 뭐 폄하하게 이거 아니었는데 한국 네. 오페라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국립오페라단. 네. 그리고 뭐 곁다리로 120억 정도의 예산을 좌우해야 되는 그런 오페라단. 네. 그런 오페라단의 단장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국 오페라계의 정책을 내오고 네. 또 오페라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그런 분이 상징적으로 앉아야 될 필요도 있고, 그리고 또 두루두루 경험을 해보시고 운영을 해보시면서 그 120억이라고 하는 살림을 잘 꾸려나갈 수 있는 그런 분이 거기에 앉아야 되는 것이고, 네. 그리고 또 존경을 받아야 되니까, 왜냐하면 국립오페라단이 그렇죠. 지금은 완전히 기획실처럼 됐잖아요. 옛날엔 단원들이 있었다면서요. 단원제가 있었죠. 예, 근데 단원을 다 해체해버렸어요. 그게 95년인가요? 좀 말씀드리면 네. 국립극장에 속해 있던 장충동 시대를 마감하고 예. 국립오페라단, 네. 그다음에 국립합창단, 예.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 예. 그다음에 국립발레단, 예. 특히 말씀드리면 서양 클래식, 예. 음악 무용 같은 것들이 인전 네. 내려왔죠. 독립을 하죠. 예. 독립을 해요. 재단법인 독립법이나 되면서 예. 장충동 시대를 마감하고 예. 예술의 전당으로 들어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이 외국장들 메트로폴리탄 뭐 다 보면 거기 산하단 다 있지만 예. 그 한 울타리에 다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네. 뭐 발레단 활동 따로 하고 다 하더라도 있는데 지금은 이상하게 동거하고 있어요. 다 따로따로. 거기다 서울예술단까지 포함해서.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이 우리 이런 것에 대한 적폐의 아주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도 있어요. 분명히. 거기는 성악가도 계시고 외부에 기업하신 데 있는데 이 사회 존재가 없어요. 이 사회는 있는데 네. 이 사회는 그냥 포장이에요? 거수기도 아니고 거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관이 보니까 그냥 문화관광부에서 주무처 있는 그 전통예술과에서 상신하면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좀 오기 전에 봤는데요. 현대미술관장을 공개 모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런 거 공개 모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있냐? 그쵸. 박수 치면서 가실 수 있거든. 누가 가도. 그렇죠. 왜 그 20살 못 가고 왜 60살 못 가겠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공론의 잔을 거쳐서 가라는 얘기인데 현장에서의 목소리는 여전히 그냥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이 그 국립오페라단에 네. 그 사실은 그 단원도 지금 없어지고 해서 어떻게 보면 더욱더 기획적인 측면들이 부각돼야 되는 그런 자리에 네. 44살 되신 소프라노가 갑자기 낙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발표가 된 게 1월 2일이었죠. 1월 2일 날인데 예. 그것도 기습적으로 말하자면 지금 세종시가 있잖아요. 문체부가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서울역 뒤에 그 국립극장이 있는데 거기에 분관이죠. 일종. 분관이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업무적인 것도 있고 해서 있는데 거기서 임명장을 줬어요. 임명장을 바로 줘버리는 그런 건 선례가 없잖아요. 임명장이라는 건 물론 그 전에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는지 좀 내가 확인할 수 없지만 예. 중요한 거는 1월 6일 날 예. 그 청와대에 계시는 대통령이 신년음악회에 참석합니다. 이게 1년에 굉장히 중요한 그 네. 문화 행사예요. 근데 그 행사 자체도 말이 많았잖아요. 그 전에 네. 국립오페라단 공석이 한 1년 가까이 끌었는데 10개월 정도. 예, 10개월이지만 그 전임자가 그 전부터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네. 그런 준비를 했을 거라 봅니다. 그런데 그때 전격을 해서 그날 만나게 해준다는 거 이런 것 자체가 지금 이번 정부의 그 문화 권력들이 정말 많은 걸 방기하고 있다. 저는 그게 제일 싫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1월 2일이라고 하는 날짜가 선택된 것도 1월 6일 날 대통령하고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때 서둘러서 발표를 했다. 그렇게라기보다는 그런 타임 스케줄에 많은 것이 좀 그 발표를 할 수밖에 없는 압박감이 있지 않았겠는가. 왜냐하면 그래서 그분에 대한 이력이라든지 여러 경력들이 많이 오기가 됐다고 얘기해요. 본인도 실수했다고 해명했고 예. 또 문광부의 담당관도 오타가 있었다 그러는데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이 오타는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제가 들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문화수석 예. 청와대 문화수석 그때는 처음 할 땐 거기가 공백기였어요. 수석이 예. 없었어요. 예. 근데 그럼 했을 텐데 그 다음에 적어도 검증에 대한 스크린을 했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 그러고 나서는 그렇게 급작스럽게 하다 보니까 서류 자체도 굉장히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가 문화수석이 있어서 교육문화수석. 이 그 교육문화수석이 국립오페라단 단장 인사에 관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관여가 아니라 그 인사 검증에 대한 우리가 갖고 있는 인사 검증 시스템이 인사 검증 시스템은 문화관광부에는 없나요? 그것이 다 상신하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임명은 장관이 하지만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개인적인 기본적으로 인적에 대한 것들을 스크린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갖고 있는 데가 극히 제한적입니다.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그런 거 네. 뒷조사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단체장들이 있으면 그 단체장과 네트워크를 해서 그럼요. 네. 적절한 문화예술 정책들을 대통령께서 좀 이해할 수 있게 브리핑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하는 그런 업무지. 그런 일들 그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나서서 그거를 관리하고 뭐 누구를 하라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저는 뭐 그걸 관리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예. 다만 그런 절차는 필요했는데 네, 절차는 그런 필요했다. 것들이 굉장히 급박하게 이르다 그런 보니까 절차마저도 그러니까 이거는 급박스러웠다. 참 이렇게 돼서 안 된다 하는 말씀이 그런 데서 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좀 중구난방으로 얘기가 되긴 했지만 네. 네. 이 그 국립오페라단 단장이 선임되기까지의 그 과정을 한번 우리가 보면 우선 전임 관장이시던 분이 누구였죠? 그 롯데홀 예, 김효준 선생님. 선생이죠. 그분이 사의를 표명했어요. 네. 사의를 표명해서 실질적으로는 작년 7월까지가 임기였는데 3월 이전에 그만두신 거죠. 그래서 임기를 채우지 못했죠. 예, 그래서 네. 3월 달에 인사 절차가 들어갔었잖아요. 네. 들어가서 그때 제가 알기로는 두 분이 올라갔던 걸로 알는데 그때 이용준 선생님은 아니었던 것 네, 같고 초기에는 아니었습니다. 초기에 다른 두 분이 이제 올라갔는데 그때 세월호가 터졌어요. 네. 그래서 세월호 때문에 흐지부지 된 거예요. 흐지부지 됐다가 그 이후에 그래도 추려서 다시금 얘기가 되던 사람들이 있었죠. 뭐 네. 소프라노 홍익은 선생님도 얘기가 됐었다 그러던데. 그러니까 옆에 국립 오페라단이 바로 옆에 예. 발레단이 있는데 발레단에 슈투트가르트 발레에서 오래 했었던 강수진 씨가 예술감독 왔어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상징성을 얻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홍혜경 선생도 하고 영광철 교수도 했는데 예. 이 사람이 현업에서 노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 노래할 수 있게 도와줘야지 그 사람은 행정을 맡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건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네. 네. 왜냐면 그거 하려면 대학도 휴직해야 되고 그렇죠. 여러 가지 자기 개인적인 삶에 대한 그 타임 스케줄을 다 바꿔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근데 그거는 뭐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어쨌든 하나니까. 예. 그런 얘기들이 계속 오가면서 결정이 안 돼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었죠.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예. 공식적으로 10개월인데 10개월이 네. 그 수장이 없어도 예. 오페라단은 굴러간다. 이거죠. 굴러가죠. 지금도 예컨대 내년도 예산, 올해 예산이군요. 올해 예산 확보됐고 대관 다 돼 있고 직원들은 있으니까. 직원들 있고 네. 수장이 없고 입구에 대한 거는 크게 문제가 아닌 것 같이 느끼는 겁니다. 이분들이. 근데 저는 뭐냐면 네. 그게 한 나라의 얼굴이다. 그건 종합예술이에요. 그거에 사실은 잘못된 거죠. 예, 그런 거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었던 것이지 거기 뭐 젊은 소프라노 간다고 왜 그 문제가 되겠어요? 사실은 그 국립오페라단이 어떻게 운영돼야 되고 오페라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토론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 전에. 저희들이 요 전에 9월 12일 날 지난해 9월 10일 날 한국 오페라 길에서 묻다 해서 국립오페라단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수장에 대한 그다음에 향후 그 레퍼토리 시스템 같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걸 보내드리기도 했는데 예. 그때는 굉장히 이런 한혜진 씨 같은 분들이 이게 부각되기 전이니까 그렇죠. 저희들은 모든 음악하는 사람들, 성악가, 오페라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정도로 했죠. 했는데 그런데 난데없이 11월 달부터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본인은 그 전부터 어느 곳에서 추천을 받았다. 이 한혜진 씨는 그 장수동 선생님하고 같이 작품도 했던 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소프라노로서는 장 선생님이 굉장히 그래도 칭찬하시던 분 아니셨나요? 칭찬이라보다도 굉장히 아주 리버럴한 친구예요. 예. 아주 굉장히 자유롭고.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예컨대 마리아 칼라스의 노래를 제가 디바라 부를 정도. 사실 그러면 유럽 사람이 웃죠. 왜냐면 마리아 칼라스의 영향이 워낙 크다 보니까. 리카르도 무띠가 예술 감독이 있을 때 라스카라에서 라트라페에서 공연 안 했어요. 그 이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국의 디바다, 내가 마리아 칼라스의 후신이다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스펙 위에는 아무것도 감동을 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그런 걸 누가 붙여줬대요? 그런 것들이 본인이 했었고. 본인이 스스로 붙여요? 그러니까 11월 내가 한국의 마리아 칼라스라고? 그러니까 그거 11월 달에 저도 마리아 칼라스 알아요. 11월 달에 독창을 했습니다. 우리 한혜진 소프라노께서. 네. 그러면서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했어요. 근데 그게 예술전당 안에서 벌어졌는데 어떻게 해서 그 공연이 성사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저는 날짜에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것이
오랫동안 준비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스펙을 물론. 쌓기 위해서 그것도 준비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의혹을 저는 보이시는 의혹이라기보다 처음부터 계획되지 않았던 것이 급하게 된 것은 분명하고 공연 자체도 네. 예, 그다음에 특임 교수라는 것도 그게 사실은 강사죠. 그러니까 상명대학에서 뭐냐면 월급 주는 교수가 아니다 보니까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평생교육원 강사였잖아요. 상명대학교 안에 네. 그 무슨 대학마다 다 그 일반인들 위한 평생교육원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근데 이게 좀- 성악교실도 하고 오페라교실도 하셨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좀 구분돼야 될 것이 실제로 네. 평생교육원이라고 하면은 거기는 그냥 학원이잖아요. 대학의 이름이 있다 보니 예, 그러니까 거긴 뭐 사실 사회교육하는 네, 그런 학원이고 곳이죠. 네. 그다음에 교육의 정규 과정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일반인들 위한 곳이죠. 그렇죠. 그리고 정규 과정이라고 하면 아무리 시간 강사라고 해도 엄격하게 네. 그 일정한 그 선정 과정을 겪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다 인터넷으로 다 들어가서 자기 논문이니 활동 경력이나 이런 거 다 붙여야 되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평가돼 가지고 심지어는 강사도 박사학위가 아니면은 뭐 안 되고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시대 됐는데 예. 이제 평생교육원은 그런 것이 필요 그러니까요. 없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평생교육원 강사하고 실제로 대학의 강사하고는 조금 그래도 다르죠. 그레이드가 있어요. 차이가. 그러니까 한혜진이라는 분이 네. 지금 거의 위임장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럼요. 임명장을 받았어요. 임명장을 네. 받으신 건데 어떤 분이세요? 뭐 영향력이라든지 경력상이라든지 저는 이런 뭐 것들이 저는 극단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될 어떤 그런 것이 안 좀 부족하다라는 된다기보다는 그 모든 오페라인들이 네. 누구나 할 수 있는 곳이죠. 그렇지만 누구나 또 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저한테 기회 준다도 전 못해요. 제가 했던 20년 한때 이 단체가 네. 50년, 100년 되게 바라지 이걸 접고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제 플랜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 한다 그러면 충분히 논의돼도 되거든요. 급할 네. 게 없었어요. 아, 예를 들어서 내년 그러니까 그 지난 10월 달인가요? 9월경인데 네. 올해 그 프로그램들을 발표했습니다. 최소한 그 1년 전에 하기로 했는데 네. 그렇게 늦게 해서 끝까지 국내 오페라에서 기다렸던 것이죠. 근데 그런 프로그램들을 예술 감독과 함께 짰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문제가 네. 지금 된다는 것은 그 정상적인 루트가 아니라 그 위임을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올라가 있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오페라 하시는 분들도 모르게 지금 위임이 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속설인데 네. 일단 문체부의 시각은 이렇습니다. 자기들 안에 나름대로 네. 적법한 그 절차 절차를 인선 과정이 있었다. 밟았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대위에서 말하는 것은 그럼 그 적법한 절차가 뭔지를 좀 알려달라. 투명하게 공개하면 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승복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추천을 어떻게 받았고 심사는 누가 예, 했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말하기 어려울 정도 구린 거죠. 그래서 저는 근데 네. 그때 말씀하시기로는 실제로 언론의 인터뷰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담당 주무 과장도 이건 모르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오보인데요. 담당 주무 과장님은 이런 걸 상신하잖아요. 예. 어떤 게 있으면 위에서 내려오든 자기들이 검토하든 해서 올리는 거에 처음 스타트가 바로 이제 그렇죠. 전통예술과장님이 하시는 건데 네.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했는데 그런 앞에서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었다는 것이죠. 그분들이 그 얘기죠. 그러니까 오타도 나오고 오기도 나오고 경력도 잘못 기록되면서 이게 자기들 꼼꼼하게 챙기지 못했던 일이었다는 근데 거죠. 여기저기서 강사를 하신 건 맞긴 맞는 거예요? 저는 배제대, 한세대 이런 대전권에서 네, 대전권에서. 충청권에서 활동을 많이 했어요. 국립오페라단사도 공연을 했었고요. 그런데 네. 그 지역에서 오래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중앙 진출에 대한 꿈이 있어서 그런 게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 배우나 마찬가지로 네. 이 가수들 특히 성악가들은 다양한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우리 시대는 우리는 하나만 잘하는 사람은 늘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잘 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그런 좋은 인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무대의 디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저는 그런 쪽으로 가야 예. 그런데 예. 행정가가 돼서 한국의 오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가 실제로 그 한강 오페라단의 그 박현준 단장 같은 경우는 신입 1년차 기자한테 편집장을 맡긴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쓰셨단 말이에요. 기자들 많이 모이니까 이제 예. 가장 직설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얘기는 뭐냐면 한혜진 개인의 문제로 가지 말고 이런 과정으로 인사하는 것이 여러 번 우리가 지금 드러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네.
굉장히 우울하게 만드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영화 쪽도 그렇고 네. 영화진흥공사 사장 뭐 적법한 적자 하는데 예. 영화인들이 그거를 동의할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화진흥공사 사장은 심지어 영화인들이 지금 무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뭐랄까요? 내정이 됐는데 영화 대꾸할 가치조차 없다는 게 영화진흥공사의 기능이 지금 영화 시장에서 큰 기능을 못 하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 나왔는데 저희들이 뭐냐면 그 굉장히 그 뭐랄까요? 정치적이랄까요? 네. 이 노래하신 분들이 다 저 성악가들이 대부분 다 오페라 중심인데 이분들이 이렇게 나서기라는 것은 굉장히 이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그렇죠. 지난해 저도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9월인가요? 지난해 네. 지지난해 됐군요. 그 예술의 전당 안에 네. 국립 오페라단하고 발레단 이런 것도 편입하겠다는 과정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건 뭐 내가 볼 때 아주 장기 계획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좋은 작품의 완성도를 위해서는요. 그런데 단원이 없어요. 오페라단은. 그러니까 발레단, 합창단 못 건드려요. 그러니까 오페라단만 늘 그래요. 공박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가장 쉽게 접근하고 네. 뭐 그러니까 이렇게 편입하기 좋은 그런 그 예술 단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는 뭐 발레단은 발레하는 단원들이 있죠. 합창단이 있죠. 프라임 오케스트라 거기 있죠. 서울예술단 당연히 있죠. 네. 단원이 없는 오페라라는 게 대부분 다 외국도 그쵸. 다 예, 스텝들이 있고 있지 주역들이 단원이 아니거든요. 필요할 때 가서 쓰고 다만 스텝들이 운영하는 것이죠. 비엔나 극장, 뭐 스칼라 극장, 메트로폴리탄 거기 하면 평생 그 무대에서 일하는 그 사람들이 극장의 퀄리티를 높이는 것이지 거기 가서 노래하는 사람들이 퀄리티를 높이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단체가 갖고 있는 정체성 그런 걸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 국립오페라단 오페라의 정체성 뭐야? 그럼 뭐 얘기하겠어요 지금요. 아직도 200년 전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지금 뭐 흔하게 말하면 비정상의 정상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자꾸만 이게 뒤집어지니까 이게 참 이게 뭐랄까요 자괴감이 쌓입니다. 사실은 국립오페라단에 대해서 실망했던 기억이 몇 번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예전에 이윤택 선생님이 연출했던 그 호프만의 얘기였던 건데요. 이게 이제 새롭게 도전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런 굉장히 이상한 어중간한 작품이 나오기도 그러니까 하고. 음악에 대한 고민이 없었어요. 네, 제가 그래서 보기에는. 예. 실제로 그게 1막, 2막, 3막을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호프만의 그 한 삶의 라이프 스토리를 가야 되는데 뭐 그렇게 하면은 좀 비틀 수 있지만 예. 음악을 쓸 때 예. 그걸 쓰는 슈트라우스가 그걸 그러니까 그렇게 쓰지 않았으니까 굉장히 이게 혼란스럽죠. 좀 설명을 드리자면 그 호프만의 이야기라고 아주 대표적인 대중적인 넘버예요. 네. 오페라 넘버인데 오펜바의 예, 작품이죠. 그럼요. 예. 근데 그게 보면은 오펜바네 맞습니다. 예, 오펜바의 작품인데 그게 이제 그 호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면서 네. 여러 여자를 만나다가 결국 마지막에 이제 그 자기의 인생이 어땠는지 이런 걸 얘기하는 그렇죠. 그런 이 스토리예요. 그래서 음악이 그거에 맞춰서 작곡이 다 돼 있는데 그럼요. 예, 캐릭터가 다 다르죠. 예, 캐릭터도 다르고 음악의 분위기도 다르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2막인가에 가서 1막이구나. 1막인가에 그 저 인형 네, 올림피아가 나오고 그다음에 2막에는 또 그 관능적인 그런 네, 예. 분이 나오고 이제 3막에 가서 진정한 사랑을 만나게 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과정이죠. 예. 근데 그런 과정이니까 음악도 거기에 맞춰 돼 있는데 이걸 막 뒤섞어 놓은 거예요. 연출자의 그런 그 어떤 힘으로 어떻게 보면 인해서. 촉으로. 네, 촉으로. 근데 음악의 원래 운영은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연출이 이렇게 뒤바꿔 놓으니까 관객들이 이 호프만의 이야기가 줬던 감동을 다 만나지 못하고 심지어는 갑자기 마무리에 들어가야 될 게 2막에 들어오니까 졸리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단 말이죠. 어떤 게 뭐랄까요? 이게 빌드업 한다 할까요? 네. 뭔가 이야기가 이게 발전해야 되는데 에피소드 같이 했습니다. 그렇죠. 봤는데 뭐 그런 것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우주에서 벌어진 것처럼 초반에 예, 하셔가지고 네. 뭐 맥주를 갖다가 이제 빨대처럼 이렇게 튜브로 마시고 이런 장면들이 나왔는데 그게 이게 브라보 하면서 잠부딪히는 이런 걸 기대했던 분들이 가서 좀 황당해진 거죠. 저는 뭐 지금 오페라 연출을 한다고 하지만 가끔씩 이제 연극하신 분들이나 네. 이런 분들이 전 참여합니다. 저는 뭐 그게 굉장히 오페라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음악에서 발전해야죠. 네. 그러니까 내용을 근데 다른 데 가져와요. 그러니까 결국 네. 뭐냐면 무대가 음악은 없어지고 연극이 되어버린. 스타일리스트만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런 그래서 어쨌든 그 지금 이제 국립오페라단이 이렇게 좀 예전에도 좀 갈팡질팡하던 모습이 있었는데 심지어 지금 단장까지도 이런 식으로 막 낙하산 밀신 인사가 되니까 더더욱
앞날이 어두워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 이런 저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 것들의 기후를 빨리 걷어내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거기는 공연한 장소잖아요. 공연한 그렇죠. 단체고 또 국립협회단 작품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뭐냐면 민간 단체가 네.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한 130여 개가 있습니다. 예. 등록된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거의 유명무실하고 예. 그 중에 한 3, 40개가 부지런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립오페라단이 잘 돼야 민간 오페라가 삽니다. 그렇네요.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같이 시너지를 얻게끔 해주고 같이 연대해서 할 프로젝트 많거든요. 지금은 지방에 가면 국립오페라 왔다 가면은 지방에 있는 오페라단은 공연할 수가 없어요. 다 죽어요? 그 사람들은 몇 억의 지원을 받아서 공연하고 가면 한 500만, 1000만 주고 그걸 맞추라 그러면 지역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오페라라는 거는 관객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이나 아니면 특히 오페라인들은 그럼 어떻게 이거 하냐 하는 정도의 원래 본 뜻은 아니었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차제에 그런 얘기를 그런 그 말의 통로가 좀 이렇게 생기를 바랬는데 예. 네. 지금 뭐 인성 가정만 얘기하니까 이 작품에 관한 얘기를 못하는 게 참 답답하네요. 사실 그래서, 근데 네. 그 미디어스에서 오늘 그 염신규라고 하는 분이 이게 네.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이사인데 네. 올린 글을 보니까 유진년 장관의 그 퇴임 이후에 이런 일들이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보니까 네. 보세요. 유진년 장관 퇴임하고 난 다음에 서울연극제도 뻥 터졌죠. 네. 그리고 지금 영화진흥공사 네, 사장도 사장 그렇게 문제. 터졌죠. 그리고 지금 또 어디예요? 국립오페라단 네, 이것도 뭐 터졌죠. 부산 국제영화제도 뭐, 예, 터졌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우수도서 그 선정하는 그런 네. 기준에 특정한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작품이어야 된다는 그런 단서 조항이 막 들어가고 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국립오페라단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네. 이 특히나 공연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완전히 동병상련의 그 얘기구나. 조항이 나 너무 웃기다. 특정한 이념에 좌우되면 안 된다고요? 그게 이념 아니에요? 그렇죠. 진짜 어이가 없다 그거. 와, 송아 씨 진짜 날카로워요. 그게 바로 그거예요. 특정한 이념에 치우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념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건 특정한 이념만 하라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뭐 그 현장에 있는 분들은 특히 서운하시겠지만 문체부가 좀 갈직걸음을 걷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가 중심 잡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뭐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제1차관도 사임했는데 후임자 올 때까지 출근한다. 뭐 월요일부터 그렇게 나오고 참 이게 안타깝습니다. 그게 왜냐면 그 안에 있는 전문성 갖고 있는 분들이 이 장관 들어오시면서 인사님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 퇴임했어요. 그래서 실국장들이 5분인가 떠나셨어요. 그러면 그동안의 문화정책은 또 어디 가서 찾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이 조금 이번 정부가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고민을 안 하시는 거죠. 가지고 있어야죠. 그거를 그래서 좀 책임을 주고 그거 맡겨야죠. 맞아요. 예, 그런 것들이 이런 것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자기들 원하지 않는 일이에요, 다. 다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러면은 임명장을 받으시고 그 한혜진이 씨라는 단장이라고 해야 되나? 단장님. 네, 단장, 예술 감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술 감독님께서는 그럼 계속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밑에 어떤 진행 사항들이 있는 거예요? 퇴임을 요구한다던가. 2월 3일 날. 네. 화요일인가요? 2월 3일 날 그 기자들을 만나겠다고 취임에 대한 계속 한 달 가까이 좀 미뤘었죠. 그런데 2월 3일 날 하는데 아까 이렇게 보니까 2월 3일 날 바로 옆에 방에 있는 국립발레단이 신년 간담회를 하는데 그건 뭔지 모르겠어요. 같은 옆에 있는데 거기서도 발레단에서 뭐 하는데 갑자기 앞에서 치고 들어와서 한다 그러면 이건 옆에 있는 단체하고 대한 예의도 아니고 그쵸. 그럼 먼저 하든지 아니면 그 다음날 해야지. 같은 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묻히고 싶은 거 아닐까요? 그렇지. 기자들이 시간이 없게 만들어주려고. 아니 그게 타임 스케줄 만들어서 왜냐면 전 그래요. 왜냐면 그 국립오페라 입장도 듣고 싶어요. 역지사지라고 왜 오해받으면 안 되니까 서로가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죠. 그리고 거기서 자꾸만 얘기하고 그래서 이 오페라 동네의 원로 분들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원로들이 나서서 다른 지역에서 꼭 무슨 비대위 입장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깥의 소식 전하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달라. 그러면서 이게 해야죠. 왜냐하면 지금 이런 거 가지고 많은 상처가 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 그분이 자진 사퇴하는 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문체부에서는 예. 지켜봐 달라. 뭘 지켜봐.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자질 문제가 우리는 참 맨날 나오는데 지켜만 보고 있어야 되는 그래서 거. 그런 것들이 아주 궁색한 변명이지만 가서 반복되는 그런 답변이죠 지금. 그러니까 이건 뭐 지금 국립오페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현상이 있는데 네. 이게 노래하는 사람들이 피켓 들고 나오고 이런 것들의 현상은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이게. 저는 이게 진짜 의혹이지만 네. 그 얘기를 듣고서 정말 충격받았었는데 이 한혜진 그 신임 예술 감독 어머니께서 대전에서 한정식 집을 하고 계시다고. 수라 면옥이라고 네. 잘 됩니다. 뭐 근데 여기에 정치인들 중에서 또 노회한 정치 객들이 많이 오는 곳이라면서요. 그 충청권에 네. 활동하는 분들이 다니시기도 한다고 그러는데 뭐 예를 들어 이완구 지금 총리 후보자 이런 분들도 그 전에 뭐 국회의장 하셨던 분도 그쪽 지역이었으니까 그 전 국회의원이자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전 그래요. 팩트가 아닌 찌라시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야. 누구도 추천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김 선생님도 추천할 수 있는 거예요. 식사하면서 그 사장님이신 어머니께서 따님을 추천했을 땐 그런 얘기예요? 추천했다. 뭐 추천대 옆에 있지 않았으니까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찌라시라고 하더라도 이런 예.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그것은 제가 볼 때 개인적인 문제들이 더 강하게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이런 얘기할 때 자꾸만 그런 거 들먹거리면 예. 저는 한혜지 개인적인 퍼스널리티는 절대 이해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고유한 삶이고 예. 단장이라고는 공인으로서의 입장을 발표해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그러면 뭐 차차 나타나겠죠.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수라 면허 얘기도 나오겠지만 그거는 지금 이 일에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대한민국 하늘 떠도는 찌라시 하나로 생각합니다. 근데 찌라시가 가끔씩은 그것이 정론이 되는 시대가 되니까 저 지켜보게 하고요. 찌라시가 대통령 기록물도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참 이게 세상에. 오페라인들의 중심이 되는 오페라 국립극단 단장, 오페라 단장을 뽑는 일인데 오페라 단원들 오페라를 하시는 분들이 인정을 하지 않는 단장이라면 이거는 사실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아니, 솔직히 지금 국립극단 네. 그 예술감독도 김윤철 선생님이 됐잖아요. 네네. 그것도 굉장히 납득할 수가 없는 일이지 그러니까 않았습니까? 그분은 평론가시잖아요. 예, 비평하던 사람이 전 무대 쓴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하는 특히 이제 공연 예술은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객석에서 무대를 바라본 사람하고 예. 무대에서 객석을 바라본 사람은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게 그냥 다 간과되고 있어요. 아니, 대학로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을 때 어떤 젊은 배우들이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아니, 그분이 무슨 와가지고, 전단을 돌려봤어, 포스터를 붙여봤어, 조명기를 달아봤어. 그래서 내가, 그건 너무 좀 그런 비유인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니까 내 말은 텅 비어있는 그 객석 때문에 가슴을 자꾸 울어보고, 네. 때로는 그 관객들의 마음을 갖다가 흠모해서 정말, 작품을 갖다 만들기 위해서 밤을 새보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렇죠. 행정을 얘기할 수 있겠느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페라 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극에 있어서 담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현장을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세계적인 극장장, 아까 우리가 지금 혼재가 돼 있는데 네. 예술 감독하고 단장을 같이 한다는 게 얼마나 어불성설입니까? 굉장히 어려운 한쪽에서 일이에요. 예술 작업하고 한쪽에서는 살림해야지, 살림. 2살 해서 끊임없이 서로 견제하고 화합하고 그래야 견제하고 되는데. 이게 기능이 지금 대표적인 게 지금 서울시장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기능도 지금 갖추는 것도 굉장히 말도 안 되는데 예. 이렇게 되니까 그 극장에는 뭔지 어디 있는지 그런 거 아는 사람들이 대부분 극장장이에요. 그래야죠. 예, 그러면서 저 메트로폴리탄 같은 경우는 제인스 레반이 음악할 수 있게 다 줘요. 노조 문제, 여러 가지 비용 문제, 도네이션 문제, 기업 후원금 이런 거 다 극장장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음악가들한테 다 쓰는 거예요. 예. 네. 그리고 그러면 또 그 사람이 신임 받고. 그렇죠. 그런 식의 어떤 뭐랄까 순기능이 있는데 예. 지금은 이게 딱 너 주니까 너 왜 이 사람이 못하냐. 재밌는 게요. 김희준 전임 그 단장 있을 때 예. 다음에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떠나면 그 다음 생에 받을 수 있게끔 나눠가. 6개월 동안에 또 네. 미리 하면은 그거를 가르쳐 주고 예. 또 받고 하는 시간을 갖겠다. 아. 최소한 예를 들어서 뭐 워싱턴 DC 오페라단에서 도밍고 갔을 때 예. 3년 전에 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 타임 스케줄도 조정하고 예. 이 오페라단 극장에서 무슨 문제가 좋은 거 있고 나쁜 점이 있구나. 고쳐야 돼. 이걸 끊임없이 공부하기 시간을 주는 거죠. 자, 인수인계 기간을 6개월은 가져야 된다. 예, 이렇게 그래서 얘기하셨던 그런 거군요. 규정을 스스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짧게 3개월까지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놓고 첫 번에 못 해본 거예요. 그냥 그런 규정을 만드는 게 뭐가 의미가 있냐는 거죠. 다들 그냥 규정을 만들어 놓고 못 지키니까 그게 안타깝고
이미 떠났으니까 떠난 사람 얘기하고 싶지 네.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이게 뭐냐면 오페라 극장이라는 것이 유럽에서는 뭐예요? 도서관은 늘 사람들의 생각을 담는 것이고 극장은 그렇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소통을 하는 것이죠. 토론 문화가 늘 이렇게 굉장히 그 뭐랄까 부박한 거에 대해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극장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곳이죠. 그래서 네. 그것이 전 한 도시에 한 복판에 오페라 극장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소통을 위한 예, 광장이 오페라 되는 극장에서 연극도 하고 발레도 하고 네. 다 어린이 극도 하고 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 오페라는 말이 뭐냐면 이틀 말로 일하다. 일하다. 일하는 곳이에요. 아. 베네치아 사람들이 이걸 오페라는 언어 만들 때 일한다. 작업하던 사람이 한 곳이에요. 거기 귀족도 있고 왕이 있었지만 지금 뭐예요? 대중들이 주인이죠. 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술계가 크게 지금 병들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현장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행정을 하고 그리고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무슨 권력을 잡은 것처럼 막 그 현장 예술가들 좌지우지하고 또 심지어는 그 행정하는 사람들이니까 필히 자기도 이제 승진하고 이런 욕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욕심들 때문에 줄을 서고 그런 상황에서 또 어디서 낙하산이 난데없이 와가지고 그거를 행정가를 타고 들어와서 뭔가를 하고 이런 일들 때문에 예술인들이 그냥 그야말로 자존심을 짓밟히면서 그 표류하게 되는 상황들 이런 그런 상황들이 참 현상들이 안타까운 거죠. 뭐 아주 대표적인 게 지방 문화단체장이 바뀌면 예. 지방에 있는 문화회관 관장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방 그러니까 지자체장이 바뀌면 예, 그러니까 이게 벌써 지금 지방자치제도가 벌써 한 15년 넘지 않습니까? 제 예. 기억에는요. 그러면 그걸 자연스럽게 물갈이한 것까지 내가 좀 받아들이겠어요. 예. 근데 같은 당에 시장만 후보자 바뀌는데도 바꿔요. 맞아요. 무슨 정치적 이념이라든지 예술적인 색깔이 다르 이거 아니라 자기가 있는 지역구의 시장이 같은 정당 사람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바꿔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래서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사람 심겠다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홍준표 도지사 같은 경우는 아예 그런 식으로 이제 연동을 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잖아요. 뭐 미국처럼 뭐 이러면서 무슨 근데- 공산당도 아니고 이렇게 예술이 그러니까- 이용을 당해도 돼요 정치계에서? 그러니까 이게 좀 네. 자유로운 공간에 내둬도 좋다. 그래야 정말 그렇죠. 한국적인 문화 콘텐츠도 나오고요. 아니 솔직히 네. 예술에서 무슨 뭐 어떤 내 스스로가 갖고 있는 이념이라는 건 분명히 있지만 그 이념을 날 것 그대로 예술에 탁 집어넣게 되면은 대중들이 그걸 사랑하지 않잖아요. 보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외면하죠. 네, 그래서 그건 당연히 무능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물갈이가 자연스럽게 시장 안에서 되는 것인데 왜 시장 그렇게 좋아하시면서 시장 자유주의자들이면서 대부분 그러면서 문화예술을 왜 시장 안에 그냥 놔두려고 안 하고 지들이 막 그거 갖고 그 농공 행상의 자리 그 쪼개서 주는 걸로 삼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무슨 전리품입니까? 국립오페라단 사태도 그런 데서 풀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예술 자체는 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안 가지고 그냥 어련히 이제 공연하는 것만 보지 그 속들 뭐 살림을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거를 잘은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일 건드리기 쉬운 부분이고 제일 안 치기 쉬운 자리고.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아셨지만 국립오페라단이 120억이라고 하는 세금을 씁니다. 협찬금도 있지만 네. 사실은 대부분 세금이잖아요. 협찬금이 그렇게 많지 않죠? 뭐 스스로 벌어서도 쓰게 하는데 근데 그걸 어떻게 그러니까 일단 쓰는지를 120억 중에서 네. 한 제가 어림잡아도 한 80억 이상은 세금일 거예요. 그러니까 80억이라고 하는 돈을 좌지우지하는 곳의 단장을 그냥 막 이렇게 앉힐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있어봤지만 일개 구에도 문예회관들이 다 있잖아요. 네. 제가 있던 곳은 1년 예산이 68억이에요. 네. 구 문화센터인데 그런 걸 아무나 이렇게 하게끔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180억이에요. 그 중에서 세금이 120억 정도 될 겁니다. 예, 120억이 세금으로 나면 130억 정도 된다 그래요. 네. 130억 세금으로 충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마음대로 누구에 의해서 막 이렇게 누구 사람이고 내가 이제 시장이 됐으니까 마음대로 넣어야 되고 내가 구청장이 됐으니까 마음대로 넣는다 이런 것들은 네. 철저하게 시민들이 감시해서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검증돼 있는 예술계에서 두루두루 알면서 또 나름대로의 그 성적들이 있는 젊은 사람이 된다면 그래서 뭐라 그러겠어요? 그럼요.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저는 일을 뭐 해왔다고 하면 그거는 젊다고 예. 해서 뭐라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젊은 그 젊은 분이 이제 그렇게 임명장 받았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은 그다 보면 세대가 아주 굉장히 격리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냐면 그 세대 윗사람들 왜 그 법 쪽에서는 법 보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검찰들. 예술계도 그게 분명히 통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게 왜 필요한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은 특히 성악 같은 경우는 소프라노 같은 경우는 한 40 정도 돼야 이게 물이 오르거든요. 그렇죠. 소리가 제대로 나오죠. 삶도 묻어 있고. 근데 지금은 테크닉 좋은 사람만 한 20대 하면 끝이에요. 그러면 조로해요. 10년도 못 가요. 그런 것들 우리가 지켜줘야죠. 평생 노래해줘야죠. 그러니까 무리하지 않게 하면서 한쪽에서는 또 레퍼토리를 여러 가지 개발해서 다양성을 보여줘야 되고. 근데 지금 일단 올해 라인업이 됐으니까 이거 잘하겠습니다. 이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다른 거 아닙니다. 인사 시스템이라도 정확하게 좀 명징하게 밝히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근데 이렇게 낙하산 타고 들어온 분들은 있지 또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또 낙하산 씹는다? 자기 호위 부대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조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했는데 아무튼 지금은 그분에 대한 입장을 한번 저는 2월 3일 한다니까 그것도 뭐 옆에 있는 국립발레단에서 신년 기자회견하는데 그날 한다는 것도 이게 제가 무슨 컨트롤로 믿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 신임 단장하고 국립오페라 입장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오페라인들의 생각들을 한번 다 정리해서 이렇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전 내일 아침에 저 광화문 가서 1인 시합니다. 광화문에서 네. 또 이 장수동 예술감독님의 얼굴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군요. 예. 근데 내일 춥지 않아야 될 텐데. 질춥되는데 제가 저 연습이 있다 보니까 토요일 연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네. 토요일에 걸렸는데 흔쾌하겠습니다. 일단 네. 그 운영도 보러 가야 되겠지만 내일 1인 시위하는 거 좀 지지하러 가야 되겠네요. 진짜. 생각을 해보니까 또 한 번이 어려워서 그렇지 두 번은 쉽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낙하산 이런 어떤 비리 또는 뭐 밀실 인사 이런 것들이 한 번이 어려워서 그렇지 한 번 이런 일이 생기면 두세 번은 또 쉬워요. 사람들이 또 그냥 또네 그냥 이러니 저러니 하고 넘어가기 마련이란 말이에요. 네. 이번에는 좀 좋은 일들로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진짜 심각합니다. 그 한번 대충 정리만 하더라도 투명하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른 거 바라는 거 아니죠. 국립극단장 네. 문제 생겼죠. 영화진흥공사 사장 문제 생겼죠. 그리고 또 국립오페라 단장 문제 터진 거죠. 부산국제영화제 위원장 흔들고 있죠. 그리고 지금 그 대학로의 그 중심에 있는 한팩이 운영하는 네. 아르코 예술 극장과 네. 거기 센터장도 지금 기자 출신이 되어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또 무용 평론하시는 기자 출신이에요. 출신이죠. 네. 그러니까 연극계에서는 당연히 이거 반발할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결국은 서울 연극제의 대관 그 보이콧 같은 그런 형태까지 간 거고 그리고 지금 구석구석을 들여다보면 진짜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너무 웃긴 게 어떤 자리는 원하지 않는데 앉혀놓고 어떤 자리는 우리가 원하는 위원장님인데 자르려 그러고 이게 뭐냐고요. 거기다가 뭐 지금 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장님도 사실 기자 출신이잖아요. 중앙일보 출신이죠. 예, 네. 이분은 사실 한 2년인가 그 문예회관에서는 2년인가밖에 경력이 없어요. 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네, 경기문화재단 그렇게 해서 2년인가밖에 없어요. 네. 3년인가밖에 없어요. 근데 아무튼 근데 지금 그분이 기자를 갖다가 얼마나 문화부 생활을 오래 하시. 근데 문화부 기자도 이거 진짜 내가 진짜 문화부 기자들한테 우리 서름 오늘 당했다고 밤새요. 생각하면 진짜 문화부 기자가 현장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건 평론가보다도 못하잖아요. 염려하는 것은 지금 뭐 그런 많은 분들이 중에서 그 공연예술 지원센터장도 기자 출신이다. 그러니까 비평한다는 차원의 싸움들이 권력이 돼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무슨 자문위원 한다고 해서 레퍼토리 정해요. 예. 그러면 거기는 현장에서 노래하는 사람들, 연출가, 지휘자는 늘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냥 그 자기들끼리 이너서클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거기다가 그러니까 또 이렇게 문화 쪽에서 이렇게 어떤 단체장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되신 분들이 네. 또 자기네들끼리 네트워크 있어요. 그래서 문화 권력으로서 딱 돌아가면서 계속 또 일을 그러니까 하시잖아요. 지금 분명히 현 정부 들어서 예. 그런 거의 대표적인 상징이 예술의 전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술의 전당이 그 사장께서 예술의 전당 사장은요, 그 전에 국립오페단 그냥 당연직 이사예요. 근데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국립극장장이 이사고 돼 있고 나머지는 좀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가 예술의 전당 사장도 진짜 말씀하셔서 이제 얘기 나왔지만 그 전에 소극장 대표예요. 알죠. 예. 네. 저도 그 극장에서 작품 해봤어요. 그리고 그 전에 그러면서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데려다가 바로 예술의 전당에 그냥 사장 만들어 제가 만약 했다라면 얼마나 많은 일배들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끓면서 그걸 난리를 쳤을까요? 글쎄 그런데 그러면서 그 고학찬 사장 얘기인데요. 예.
그 상명대학교 시끄러웠던 상명대학교 겸임교수를 갑자기 하셨죠. 1년을. 근데 상명대학교는 계속 그런 거에 쓰인다. 그러니까 지금 한혜진 씨도 그러니까 상명대 뭐냐면 평생 태원 강사. 절대 상명대 상명대 뭐 비판한 게 아니고요. 이상하다. 그런 일들이 자꾸만 왜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디서 생성되는지가 슬슬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배나무 밑에서는 가끔 고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 답답해요. 이 오비일학일까요, 이게? 왜 거기에 상명대가 자꾸 이렇게 거론이 제 되나요? 생각에는 지금 정치계보다 비리나 문제가 더 많은 거는 사실 저는 예술계라고 생각을 해요. 대학 네. 입시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모든 것들이 문제가 좀 많지 않아요? 좀 다 확 뒤집어야 될 것 좀 같아요. 위험한 발언이긴 하지만 우리가 좀 부지런히 해서 자기들 네. 역할을 하면은 그것이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시장에다 맡기면 됩니다. 예. 그러면 거기 걸러지겠죠. 예. 그렇게 해야지 오페라도 새로운 길을 찾는데. 근데 또 순수 답답합니다. 예술이니까 네. 시장에 맡기면 안 된다 이런 주장하시는 분들은 있는데 그건 제가 말하는 시장이라고 하는 건 그냥 대중 그 자체에 무조건 던져놓자는 게 아니라 지원은 그 정말 그 평등하게 해줘야 돼요. 이게 우리가 복지 논쟁 뭐 할 때 보면은 이게 무상복지냐 아니면 선별복지냐 이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모두에게 똑같은 수준의 그 복지를 행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기본이 해결이 되니까 나머지들은 시장에 맡기면 그 시장 안에서 알아서 하고 도태되면 지원해 줄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인데 보편적인 복지를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선택과 집중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뮤지컬 그 협회장님께서는 예전에 뮤지컬 협회장 하셨던 그분께서는 또 60억짜리 프로젝트를 하셨다고요? 아리랑 프로젝트라고요. 국가 브랜드 중에서 그 아리랑이라고. 근데 뭐 옛날에 한나라당 한나라당 공천위원도 그렇죠. 했었고. 새누리당 공천위원도 하셨죠. 그거하고 결부심은 없는데 아무튼 우리가 문화 콘텐츠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오페라가 왜 전 세계에서 다 아직도 여전히 죽지 않고 있는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거를 늘 놓고 새로운 거 한다는 이 세상에 새로운 게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해야 되는데 정말 좋은 가수 많아요. 전 세계 아까 구석구석인데 곳곳에 며칠 전에 비엔나에서 나비빈 아까 말씀 쪼쪼상 역할을 한 사람이 임세경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지금 며칠 전에 비엔나 군익장에서 초초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그분은 외모도 괜찮던데. 외모보다는 뭐냐면 굉장히 한국적인 예. 얼굴인데 그 얘기 뭐냐면 그렇죠. 하루아침에 비엔나 극장 가서 주역하는 게 아니죠. 예. 그럼 단역도 하고 영광조 씨는 베를린에 있는 베를린 오페라에서 단역도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다 그래야 무대가 뭔지 그러니까 뭐냐면 자연스럽게 존경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동베를린이 무너졌을 때 그때 가서 그 호소문 쓴 사람 누굽니까? 베를리너 앙상블에는 배우들이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이 서양으로 나가고 서독으로 나오면 훨씬 윤택하게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동베를린 시민과 함께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면 다 울면서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게 우리 문화의 힘이고 그렇죠. 배우의 힘이고 성악가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술가들은 정말 자존심 하나로 살고 그 자존심 때문에 또 시민들로부터 네.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땅은 참 예술가들이 자존심 지키기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것 같고 줄 세우게 하고 복종하게끔 해야만 뭔가를 갖다 주는 그런 이상한 네. 무슨 개한테 뭐 던져주듯이 그렇게 주는데 아니 그 불이익 정말 같은 것이 이제 들수록 나타나겠죠. 그렇죠. 이건 약간 쪼큰데 우리 대학로 가면은 연극 그 서울예술센터 거기 보면은 연극은 시대의 정신이다라고 시대가 그래서 시대의 정신이니까 시대가 그러니까 줄 서야 하고 시대가 줄서기가 시대의 정신이군요. 네, 그러니까 시대의 연극도. 정신이니까 이엠병 정말. 시대 따라가는 거죠. 아무튼 오늘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그 많은 과제들을 우리가 안는 것 같은데 네. 저희 작은 팟캐스트 하나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만 그렇죠. 저희가 이렇게 이런 코너들을 만들고 또 특집을 하는 이유는 기억하고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정말 고맙습니다. 네. 또 우리가 힘은 작지만 우리가 스피커 하나가 돼서 좀 진상을 좀 많은 사람들한테 좀 알리고 싶다는 거. 그렇죠. 이런 관심이 일이 없어서 일어났다. 언론에서 또 쓰지도 않아. 왜 언론들이 이렇게 비겁한지 모르겠어요. 언론들이 썼는데 중간에 벌써 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왜 그렇게 된다는 거는 그 대응팀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참 많은데 문제는 우리가 하는 것을 정직하게 하면 돼요. 우리가 그러면 그 다음에 낙마하면 누가 할 것인가 얘기할 건 아니고 예. 인사권자 다 돌릴 거예요. 예. 다만 이 얘기를 하고 저는 내일부터
제 연습장 돌아가야죠. 그렇죠. 뭐 당연한 건데요.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국립오페라단이 어차피 기획팀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거기는 배우를 이렇게 모집할 때 오페라계가 똘똘 뭉쳐가지고 파업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성악 동네가 사실 그렇지 못해서 여기가 이게 웃긴 게 뭐냐면 고급 예술 쪽이 오케스트라 쪽도 그렇고 이해관계가 오페라도 아무리 그렇고 있는데 그런 것 뭐 같아요. 괜찮아요. 그것도요. 예를 들어 특기인전 대학에서 전임급 이상들들은 굉장히 몸살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제가 나서면 저 새끼 왜 나서? 죄송합니다. 이런 데서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팟캐스트니까 그러니까 뒷짐 지고 이렇게 해서 뒷담화나 하려고 그러는 게 그래서 그러지 말고 우리 의견을 개진할 정도도 못하면 그렇죠. 정말 시대 우리 사랑하는 오페라가 시대의 언어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요. 우리가 배짱이냐? 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이렇게 술수를 잘 쓰는 것이 서로 싸움 붙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이제 국립오페라단에서 진흙탕 싸움으로 몰고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국립오페라단에 이제 말을 갖다 좀 듣고 뭐 이런 사람들은 또 잘 대해주고 뭐 자꾸 배우를 더 써주고 또 아닌 사람들은 완전히 배제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밥그릇을 갖다 놓고 그래서 싸움을 하려고 그런 할 거예요. 그 캐스팅 디렉터, 그러니까 캐스팅하는 원칙, 그 다음에 작품을 선정하는 원칙 같은 것들을 만들자는 것이죠. 그때 우리 토론도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렇게 하자는데 그런 것이 반영되려면 일단 수장이 올곧게 이걸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나 같으면 그렇게 내가 한 40대 초반 정도 되면은 그렇게 막 큰 자리를 주면 나는 못할 것 같아요. 내가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하기야 마리아 칼라스시니까. 죄송합니다. 이거 인신공격을 하진 않으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송아 씨 개인의 견해입니다. 아주 매력적인. 싸우자는 거지, 나랑. 매력적인 소프라노였어요. 그리고 전 그런 길이 더 훨씬 더 진짜 아름다우시던데. 굉장히 서구적인 그런 마스크도 있었고. 섹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역할들, 살로메. 이렇게 보통 오페라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 하기 참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런 역할을 그래도 어떻게든 해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게 보고 그래서 좀 우리 제발 맨날 아까 말씀하셨던 몇 개 레퍼토리만 갖고 오페라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남미 오페라도 해야 되고 아프리카 오페라도 해야 되고 얼마나 할 게 많은데요. 근데 이렇게 계속 몇 가지 가수 중심으로 가지고 맨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대하고 동시대 언어가 될 수가 없었어요. 계속. 소통을 못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차지해 그렇게 좀 이 국립오페라단 사태가 그렇게 좀 발전돼야지 지적하신 대로 진흙탕 싸움으로 흑백 논리에 또 진영 논리에 빠져들면 마치 마녀 사냥을 하듯이 같은 동료들이 서로 이렇게 등을 돌리는 그런 일들 만들고 있어서 진짜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도 진짜 이렇게 의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파업이나 불매운동밖에 없어서 저희는 국립오페라단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런 파행적인 인사를 강요하고 한다면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불매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오페라단 티켓을 안 사는 거 이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신경 안 쓰실걸요? 그럴까요? 왜냐면 지원금이 그렇게 많으니까. 자기 월급은 나오니까 상관이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방법이 아니라 좀 뭐랄까 오페라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오페라가 또 다른 장르의 또 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면 공연 예술 쪽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그런 데는 굉장히 벗어나 있었는데 이번 차제에 많은 공연 예술계 분들이나 저 국민들이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주장만 옳다 이런 결코 아니고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차제에 좀 드러나서 상식적으로 하자는 그래서 거죠. 저기 서초동에 있는 국립오페라단에 저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얘기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으면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는 관객들이 좀 깨끗한 마음으로 어떤 치유가 되는 느낌을 가지고 오페라를 봐야 되는데 저도 누가 만들었을까 어떤 쾌쾌묵은 그런 감정을 가지고 보면은 보고 나와도 찝찝하거든요. 좀 투명하게 깨끗한 장소로 오페라 극단이 만들어져 갔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으신데 그나마 이렇게 좀 소식을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지켜볼 거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좋은 오페라들을 또 이렇게 가까이 두시라고 추천하고
오페라를 사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원래는 서울연극제를 지켜주세요 하잖아요. 네. 오늘은 어떻게 오늘은 우리 안 되겠네요. 그래. 예술계를 지켜주세요. 그렇죠. 문화예술의 한국 오페라를 살려주세요. 한국 그래요. 오페라를 살려주세요. 오늘은, 좋습니다. 네, 한국 오페라를 한국 살려주세요. 오페라를 짓밟지 말아라. 짓밟지 말아주세요. 짓밟지 말란 말이야. 오늘은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국 한국 오페라를 오페라를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마무리. 지켜주세요. 지켜주세요. 좋겠네요. 네, 네. 지켜주세요. 시작. 한국 오페라를 지켜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좋은 소식 있길 고맙습니다. 바랄게요. 네.